시장님은 그 옷을 거의 그 톤으로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그냥 버팅기는 거예요. 뭐. 패션이 거의 딱 고정이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옷 좀 사 입을게. 튀김 속으로 얼큰 칼국수 대전에서 맛봐요. 네, 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우리 지역 현역 정치인들 중 한 분을 직접 모시고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달콤 살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최고의 언론인 다설 장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왜 다설인지 아시죠? 네. 오늘 모신 분이요. 정말 모시기 어려웠는데요. 드디어 이분께서 저희 아는 것입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네, 대전광역시의 행정을 총지휘하고 있는 캡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허태정입니다. 박수 붙여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 시장님 뵈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네,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네. 대전시장 대전시장 후보 중에 유일하게 저희 방송에 안 나오셨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몰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임효인 기자 아시죠? 중도일보. 네네. 꼭 얘기 좀 전해달라고. 그때 네. 본인이 그렇게 간곡하게 나와달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셨다고. 아, 그래요? 예, 삐졌다고. 임 기자님이 이거 들으면 또 더 서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없을 때 나오셔서. 예, 나머지 후보들께서는 다 나오셨고 그래서 안 나오신 분이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현역으로 나오시려고 네. 큰 그림을 그리셨나 보네요. 아니, 시장이 되고 보니 이 방송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알겠습니다. 시장 하시기 힘드시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과정도 과정이지만 그 무거운 책임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무게감을 많이 느끼죠. 그래도 뭐 뭔가 일을 만들어가고 성취하는 것, 그리고 또 정치는 결국은 이제 시민, 국민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의 기쁨이 있는 거지. 일상의 개인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힘들고 피곤한 그런 자리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이 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할만한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전임 시장님이시죠, 권선택 시장님한테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주말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좀 쉬세요 그랬거든요. 정작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우리 전임 시장님의 고충을 제가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수당 이런 거 받으세요? 주 52시간인데? 저 그것까지 하면 저도 좀 연봉이 좀 될 겁니다. 그건 없다는 얘기인 거고. 평소 저희 아는 것입니다 들어는 보셨어요? 뭐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름이라도. 이 명성은 이렇게 알고 있었죠. 네. 별로 안 좋은 명성일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뭐 네. 여기 와서 또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고충도 또 털어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에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저희가 대전 시정에 대한 비판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네. 아니 비판을 안 하는 언론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재환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어려운 분이에요. 쉬운 사람이네요. 우리 장 기자님은 오마이뉴스를 오랫동안 지켜온 분이고 지역사회에서 정말 바른 언론으로서 또 그리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이제 헌신해 왔고 그 부분에서 제가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극찬해. 근데 저를 너무 까대기를 많이 해서.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못 가겠는데요. 허태정 시장님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뭐 주의 환기 차원에서 우리 장재환 기자님께서 이 허태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제가 프로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965년 충남 예산 출생이시죠? 네. 그 예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셨고 예산 대술중, 그다음에 대성고. 그때 대전으로 오셨네요. 네. 충남대 철학과를 나오셨고요.
대학 다니면서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셨고요. 그때는 대학생들 다 했어요. 그냥 그 일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공부는 어떻게 그때 잘 하셨는지요? 저는 참 공부 잘한다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충남대 철학과가 그렇게 낮진 않을 텐데. 아니, 특히 그 당시에. 학생운동 하실 때, 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인영 그 지금 통일부 장관이나 예. 오영식 의원, 안희정 전 지사님,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87년 6월 항쟁이라는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전대협이라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죠. 그래서 그 각 대학별로 이렇게 존재하던 학생 운동권이 전국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교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원년 멤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리게 되고 그런 관계입니다. 네. 이인영 장관이나 안희정 전 지사께서는 그래도 전국적인 그런 인지도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전국적으로는 아직 아니잖아요. 아니 그분들은 이제 그 이인영 장관님은 이제 전대협 초대 전국 그 의장도 했고 뭐 또 뭐 안희정 지사님이야 뭐 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던 분인데 저는 뭐 대기 만성형이라 고등학교로 대성고 나왔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때 민주화운동 하실 때 뭐 그 전국적으로 어떤 직책 같은 게 없으셨었나요? 예, 뭐 같이 활동을 쭉 했습니다만 뒤에서 그 전대협이라는 것은 예.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고 해서 총학생회장 중심의 조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뭐 의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학생회장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했죠. 지역으로 따지면 여기 박영순 국회의원 같은 경우가 뭐 전대협 부의장하고 여기 대전 대학생 대표자협의 대전대협이라겠죠. 거기 회장도 하고 의장도 하고 그랬죠. 예. 저는 무관이었습니다. 무관. 네. 와, 출세하셨네요. 뒤에서 돌도 많이 던지셨군요. 네. 뭐 그때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 대중 조직인 학생회가 있었고 또 비공식 비합법 조직인 이제 언더 조직들이 있고 이러던 혼재해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선거 과정에서 또 재미있었다기보다는 군 복무를 면제받으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 갖고 좀 공방이 좀 있었는데. 네네. 네. 당시에 그 박성효 후보가 엄청나게 막 현수막 걸어대고 그랬었죠. 예. 이제 그래서 질문 계속 하십시오. 진실이 뭔지 궁금합니다. 진실은 군대를 못 간 겁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예. 가신 건. 그랬고. 근데 이제 고의냐 이게 사고냐를 가지고 좀 다른 당에서 공격이 좀 있었죠. 그렇죠. 10년 넘게 그 공방이 계속됐죠. 네. 그래서 사고였다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뭐 그거 관련돼서 뭐 증거 막 그를 요구하고 그래서 그 해당 그 진료 기록 카드를 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워낙 오래된 사건이. 그래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던 병원이었는데 이제 없어지고 이러면서 그때 몇 년입니까? 어떤 사고죠? 그때가 9년도죠. 89년도니까 제가 대학 이제 졸업하던 해였고 군대 그 이제 대학 졸업하면 이제 군대도 이제 가잖아요. 보통 이제 재학 시절 이제 연기가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저 대화동 쪽 그 공단에서 사고가 났고 그래서 병원에서 꽤 입원을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몇 주 정도 입원을 해서 수술 받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걸 자꾸 고의라고 하니까 고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고의라고 하는 사람이 고의를 입증해야지. 당신 뭐가 의심스러우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을 해명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근거나 뭐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할 텐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사람은 해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뭐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병원 기록 자료를 달랐는데 병원이 없고 그런 기록도 없고 뭐 그리고 그때 논쟁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게 산재 처리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공사장 산재 처리라는 건 거의 없던 시절의 얘기다 보니까 산재 기록이 남지를 않죠. 요즘도 뭐 산재 처리하자면 또 막 그 어려움이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방이 있었던 것이 지난 2018년 선거 과정이었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뭐 물론 그런 문제 제기를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꾸준히 끊임없이 그걸 선거 기간 내내 나중에는 그것만 좀, 가지고 보기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또 개인의 아픈 과거일 수도 있는 건데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보면서. 네. 뭐 다음 이어가 볼게요. 예, 이어가세요. 네. 또 아파오네. 아 그러신가요? 그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인사행정관을 하셨고요. 네. 또 과기부 장관, 오명 과기부 부총리 예. 정책보좌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대덕 연구개발특구 복지센터 소장 하신 후에 이제 2010년 유성구청장 선거에서 당선이 되셔서 재선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전시장에 되셨는데요. 네. 그 사이에 좀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졸업하시고 청와대 가기 전까지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운동 단체죠. 대전 그 민청년이라고 거기에서 간사 활동을 좀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시민단체들이 주로 이제 시민운동 중심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전히 사회민주화, 조국 통일 이런 의제들을 갖고 사회운동을 하던 시절이고 또 노동운동 단체들도 많이 있었던 시절에 저는 이제 대전 민청에서 상근간사 활동을 하고 또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공장에 의장 취업을 해서 의장 취업. 의장 취업이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의장 취업이라 하기에는 그러니까 최고 학력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만 쓰고 이제 최고 학력을 안 쓴 건데 이제 그 굉장히들 그 당시에 노동 환경들이 어렵던 시절에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도 잠시 그러나 뭐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노동운동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채 1년을 못 채웠으니까 이제 그런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도 하다가 또 이제 다른 지역 운동 차원에서 이제 시민 단체 활동도 좀 하고 또 결혼 즈음에는 또 경제 활동도 해야 되니까 또 조그만 사업도 하고. 사업하셨어요? 예. 어떤 사업 하셨어요? 처음에는 뭐 유통 쪽 좀 하다가 잘 안 돼서. 재주가 없으셨군요. 유통. 아니 뭐 저는 내가 볼 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친구하고 같이 좀 제조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건축자재, 건축자재, 전혀 의외인데요. 건축자재 만드는 생산 공장, 생산 유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사업을 했던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뭐 제가 뭐 직업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뭐 시민단체하고 직간접적인 연관성도 갖고 했고 또 뭐 정치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쭉 해왔는데 그 기록들이 막 아주 거창한 규모의 사업이 아니어서 이렇게 아마 잘 드러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드러나 있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 실패 경험들이시군요. 그런데 그 꼭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제가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하고
또 잠시나마 노동 현장에 가고 이랬던 것이 실패한 일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했던 시간이고 그걸 뭐 아주 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걸 대놓고 막 이렇게 설명하기 그런 문제고 사업은 실패했죠. 그러나 돈은 확실히 못 벌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좀 민폐도 끼치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됐어요. 저한테는 노동 현장도 가보고 또 뭐 저희들 건축자재 뭐 생산 유통하다 보면 건설 현장도 가서 보고 이러면서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보고 또 내 스스로도 그런 위기를 이겨나가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을 때는 그것이 큰 힘이 되고 경험이 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경험들이 사회에서 지금 이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 그 정치를 시작하셔서 흔히 얘기하는데 안희정계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난번 선거 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어요. 네. 제가 일단 나이가 누가 위시죠? 안 지사께서 저보다 한 살 위인데 호적으로는 같은 유구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선배님. 이거 83학번이고 네. 저는 뭐 8학번 뭐 학번으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젊은 날 그렇게 규정이 되면 그래서 친하면 형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뭐 근데 내가 지난번 그 선거 때도 안희정계 막 이런 식으로 몰아서 그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그거고 그 전에 지역 정치인으로서 잘 알고 지냈는데 그걸 친하지 않다고 부인하는 거야말로 비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역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또 서로 힘이 돼주면 좋은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안희정 전 지사하고 뭐 가깝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뭐 서로 지역사회에서 힘이 들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그걸 안희정계라고까지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이죠. 왜냐하면 지역을 달리 정치를 했기 때문에. 친하신데 그 계파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 그걸 계보 정도 되면 뭐 이렇게 서로 뭐가 이렇게 족보에 안 올라가요. 협의체가 있든 아니면 뭐 오더 내리는 뭔가 오더한 게 뭐 직간접적인 게 있고 그런 거 없다. 그 안희정 지사나 그와 가까이 있는 분하고 친하게 지냈다. 이건 맞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하셨으니까 정치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업도 하셨고 뭐 그랬는데 왜 정치판에 뛰어드셨어요? 뭐 기본적으로 그 80년대 이런 그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 의식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사회 변화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열망과 책임감 이것이 이제 기저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소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뭐 내가 대중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크게 안 했는데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이렇게 쭉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 150석을 넘으면서 과반수까지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걸 봤고 또 정치 밑바닥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어떤 정치 환경의 기류의 변화에 따라서 정치권이 요동치는 걸 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청와대나 이런 그 중앙부처 또 여의도 정치권에 이제 있으면 대개 국회의원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 청와대에 있던 젊은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중요하구나. 지방자치를 좀 바꾸자. 그래서 지역의 토양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좀 뿌리 깊게 내리는 이러한 훈련과 어떤 그
지역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 이제 2006년도에 제가 유성구청장 출마를 했다가 경선에서 떨어졌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출마를 결심을 했던 거고. 청와대 일을 하시면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짧은 얘기를 저 길게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타설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삐지신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 시장 재임하시면서 여러 사건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사건을 좀 한번 꼽자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와, 이거 정말 힘들었다. 너무 많아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래도 힘들었던 과정은 이제 공론화위원회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았는데 우리 사회가 공론화를 해본 경험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특히 첨예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이슈를 갖고 공론화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이나 뭐 이런 관련된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정치적으로는 시장이 결단하면 될 일을 책임을 그런 식으로 미룬다, 회피한다 이런 지적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설득하고 또 주변의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을 이겨내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저는 굉장히 보람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그 시장님의 그 뭐랄까 시정 그 활동 중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중반기 정도 했으면 훨씬 더 추진력 있게 이렇게 가능했는데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걸 질서 정연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제 일부에서 뭐 갈팡질팡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잘한 과정으로 봅니다. 아니 제가 왜 웃냐면은 제가 지금 살짝 몇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정말 쓴 대로 읽어드릴게요. 시장하면서 보람 느낀 일은 물음표 그리고 제가 예상 답변 월평공은 수기 과정. 딱 맞췄어요. 두 분이서 마음이 근데 어려웠던 점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근데 가장 보람 있다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럴 수가. 제가 그러면 보기를 드릴게요. 힘들었던 거 가장 힘들었던 사건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들었는지 첫 번째 대전 시티즌 매각 관련해서 두 번째 유성복합터미널. 세 번째 얼마 전에 있었던 충남 도청사 훼손 사건 그리고 이건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금성백조 정치 후원금 관련 사건. 네, 이 중에서 어떤 게 다 힘들어요? 굳이 찾자면 이제 도청사 그 뭐 소나무 사건 향나무 너무 긴장돼갖고 그런 사건인데 그 절단한 건 잘못한 거죠. 그거는 뭐 명백히 전체적으로 도청사 환경 그 주변 환경을 바꾸기 위한 작업들은 쭉 진행해 오던 일이었고 또 실제로 정부가 지금 그 도청사 옆 그 옛날 경찰청 자리에다가 새롭게 건설하는 그 정부 청사 부분도 사실은 그 조감도를 보면 그 앞면이 확 개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나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그 형태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도청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좀 개방감 있게 주변을 바꾸자라는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향락물 비롯한 이런 것들은 좀 이식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것이 베버리는 일이 발생해서 시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은 굉장히 제 입장에는 좀 당황스럽고 모르셨어요? 마음이 아픈 거였죠. 전혀 모르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니 그 주변에 이렇게 치워진 건 알았지만 그걸 비워서 없앤 거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거였고 시티즌 매각은 저는 제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민의 세금이 1년에 한 100억씩 들어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대전 시티즌이 연고라든지 그리고 그 연고에 기반한 그 구단명이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지만 시민들한테 공개하기 어려웠던 그러나 굉장히 큰 성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뭐 이 두 가지 먼저 듣고요. 장재환 기자님 아까 향나무 관련해 갖고 뭐 여쭤보실 거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뭐 관련 기관과 또 그 리모델링하는 건물을 하는 과정에서의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행정기관이 하기에는 너무 큰 실수 아닌가요? 좀. 뭐 사세하게 여기서 세세하게 다 이제 그 과정을 다 설명하자면 좀 복잡해지는데 네, 괜찮아요. 제가 단순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건 길게 해도 돼요? 하여튼 짧게 하면 어쨌든 기관들과 구두로는 협의는 진행을 했는데 서류로 문서로 주고받고 관리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특성상. 그런 과정이 일부 생략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그 감사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시정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담당자들은 좀 빠르게 성과를 내고 싶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기관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공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을 좀 서두른 그런 측면이 그 안에 좀 있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만 좀 첨언을 드려볼게요. 그 부분은 이게 예충남 도청사도 그렇고 대전에 그 근대 문화유산들이 꽤 많이 있죠. 네네. 예, 그 한국 전쟁의 흔적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엮여서 이제 뭐 군산 가면은 다크 투어리즘 이런 거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전에는 아직도 좀 버려진 거 방치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전시가 그런 근대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말은 이렇게 뭐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은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능력은 좀 많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대전이 갖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 그중에서 특히 건축물이란 이런 것들을 대전시가 좀 가능하면 매입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바로 했던 것 중에 하나 대전에 있는 건물, 은행이었던 건물입니다. 그거를 빨리 매입 추진을. 다비치 안경이요? 뭐 어디라고 되면 매입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더니 저는 제가 듣기는 한 뭐 40-50억 정도에 매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그거보다 몇 곱절 더 이미 가격이 형성돼 있어서 시 재정으로 그걸 매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 고민을 좀 하게 만든 일이 있었고 그 두 번째 다른 건물도 좀 매입을 추진했더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건축물이든 문화유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충분히 100% 공감을 하는데 그걸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상당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거라도 좀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시장님께서 그런 철학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주들과의
협상 내지는 뭐 당위성에 대한 설명, 설득,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예. 그 아니 원론적으로는 좋은 말씀인데 실제 하면 대화를 할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아유, 그 앞에서 1인실이라도 해야겠네. 아니 뭐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네. 부동산의 특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시티즌 관련해서는 혹시 장재영 기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어쨌든 그 시민 그 주주들을 참여해가지고 만들었던 구단이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오랜 세월 시 재정이 투입된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법인이 해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청산이 됐는데 그럼 뭐 새롭게 그러니까 축구단만 놓고 봤을 때는 새로운 기업 구단이 나와서 그거를 한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시 재정이 많은 돈이 투입된 그런 법인이 해산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누군가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유감을 표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4.3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과오는 아니지만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신 이제 사과를 하셨잖아요. 4.3 그 가갖고 그런 식으로 이 시에서 그런 이제 법인이 해산되는데 전혀 유감 표명이 없었다는 건 저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 지적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구단으로 출범하면서 시민공모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그 자기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 주식 가치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대전 그 시티즌을 살려보자라는 시민 염원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휴지 조각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가치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시 차원에서 그런 거에 대한 도의적인 뭐 이렇게 죄송스러운 또 사과든 뭐가든 유감 표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위 말해 자본 잠식이 다 돼 있는 만성 적자 기업을 이게 대기업을 유치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번 이야기할 때 대전이 기업 유치를 한 번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하나금융을 유치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그건 또 굉장한 성과고 자본 잠식뿐만 아니라 그 지역 구단에 기반한 그 우리 시티즌이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내서 또 1군을 올라가고 그래서 세계적인 명문 구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길게 하죠 또. 아닙니다. 예, 말씀 잘 주셨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인 거고. 네. 어차피 현안 얘기들이 지금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뭐 어려운 얘기 안 할 것처럼 하더니 또 계속 막 찌르네. 예. 그럼 간단하게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정 PD처럼 저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토론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현안인데요. 네. 네. 오늘 저 시민단체들이 대전형 그린 뉴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 뉴딜 프로젝트. 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하천을 복원하거나 뭐 그린 생태 이런 것은 별로 없고 토목공사만 많은 어찌 보면 4대강 사업이나 비슷하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네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저는 오늘 발표가 있었나요?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 그 용역 착수 보고회가 오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거죠. 이미 그 전에 제가 지지난주 정도에 우리 그 관련 부서에다도 뭐 이게 4대강이다라고까지 지적하는 건 제가 볼 때 과한 표현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 그리고 이게 미래의 어떤 지속 가능한 가치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미 했고요. 그래서 어디에다 뭐를 만들고 뭐 시민 편의성을 높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3대 하천의 생태를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하고
그곳에 시민들이 잘 그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찾도록 이렇게 해야지 시민의 편의성 중심으로 3대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지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도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도 결국은 우리가 뭐뭐 하자가 아니라 이것이 산업 전반에까지 변화를 줘서 우리가 목표했던 그 탄소 중립 그 전 단계인 2030년도까지 30% 감축을 하려면 훨씬 더 그런 다양한 분야, 특히 산업, 주택 이런 분야까지 그린 뉴딜이 같이 움직여줘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지적하고 그렇게 다시 더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지적 잘 받아서 다시 이렇게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계획이 대폭 수정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워킹 그룹을 움직이도록 운영하도록 그래서 여기에는 환경 전문가 또 환경 활동가 그리고 그런 생태 뭐 전문가 그리고 또 건설 토목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우리 관련 부서들이 같이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해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 노동자들하고 대전 청소년 수련마을 노동자들이 이게 이제 원래 민간 위탁을 하다가 이제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민간 위탁 그 기간이 종료되면서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대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고용 승계가 안 되게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용 승계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좀 여러 사람의 고용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좀 네,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 그 이야기를 좀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가 또 그때 당시에 평송 그 수련원 그 운영이 이제 계속 사업자가 이제 적자 계속 그러면 유지가 되면서 운영자가 지금 안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소 수련은 운영은 해야 되고 이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해서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맞는 쪽으로 하고 대신 요거를 이제 센터화하는 작업들을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고용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지금 그 관련된 대책을 좀 빨리 만들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고용 문제, 고용 안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해당 부서하고 또 시설공단하고 해서 안을 마련하고 좀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는 아직 그 결과까지는 안 나와서 제가 그 1인 시위하는 분들하고 제가 좀 관심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빠른 시간 내에 그 대책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인 시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요. 조금 더 열심히 장경희사님. 오늘 뭐 세밀한 걸 안 할 것처럼 하시더니 또 계속. 저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럼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최근에 그 대전 시의회와 시가 조금 격돌하는 모습이 좀 뜨끈뜨끈한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친환경 급식 그 유치원하고 그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가 하는 사업은, 꾸러미 방식으로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런 거였고, 시의회, 그리고 또는 이제 시민단체들은, 이거를 현금으로 줘서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 주장이 너무 첨예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갈등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많이 질문 받으셨겠지만 대전시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왜 꼭 그렇게 가야 되는지 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이 자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따지면 우리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그리고 그 한박가등이라는 그런 상품을 통해서 일정한 그 수준에 도달한 농산물만 유통되도록 하는 이런 구조이고 이 사업은 크게 보면 로컬푸드 사업의 일환인데 거기에 이제 학교 급식이 이제 개입되면서 연관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친환경 급식 논란으로 이제 번진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급식과 관련돼서 친환경으로 다 주던지 예. 아니면 현금으로 주던지 예. 왜 로컬푸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급식 문제를 외면하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지적이 뭐 아주 전혀 턱 없는 그런 질문이거나 문제 제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약속이기도 하니까 그걸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우수 농산물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일부 의원이 지적한 것은 친환경. 그러니까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돈을 줘라 이 얘기입니다. 네. 근데 시스템이 약간 다릅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학교 급식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일괄 구매와 관리가 되는 데 비해서 어린이집은 별도의 그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원장이 알아서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급 방식으로 이제 했던 거고 다만 모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한 것이 우리 그 어린이들에게 단계별로 친환경 급식 비율을 높여서 실제로 더 지금보다 높은 단계의 친환경 급식이 제공되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급식 식재료 비용을 다 그렇게 채울 수 있도록 하겠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지역에 나는 농산물 대전에서 나는 로컬푸드 그중에서 친환경 공급을 100%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전 인근 로컬푸드라는 것이 보통 뭐 요즘은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50km 내외 정도에서 이렇게 공급되는 걸 말하니까 그중에 친환경 식재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논산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친환경 급식 비율을 높여나가는 작업들을 뭐 내년도까지는 50%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계별 목표를 갖고 해나가자. 그리고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무슨 여기에 무슨 엄청난 이해관계 뭐 특혜가 있는 것처럼 무슨 심지어는 뭐 시장과 뭐 친분 관계나 그분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근데? 뭐 대표를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날 그 말이 무슨 네. 선거 공신 얘기하고 무슨 제가 약간 어떠셨어요? 영상 봤어요, 저도. 좀 당황스럽죠. 그거는 사실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인 거예요. 왜냐면 사실관계가 근데 제가 그분 이름 한번 쳐봤더니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분한테 그분은 내 전화번호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분 전화번호를 안 갖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내 전화번호가 없었다. 그분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였다. 그래서 이제 외람된 그 말씀이지만이라는 표현을 쓴 게 그런 이유인데 알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로컬푸드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하고 그 사업들을 해왔고 공무원분들이 사실 로컬푸드, 친환경, 뭐 공동체 이런 거 잘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공직생활을 해온 사람들한테 그 일을 하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낯설고 그리고 단기 성과가 안 납니다. 이해관계가 예민하고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 인건비도 아직 못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엄청난 특혜가 될 만한 거리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지. 네,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제가 좀 오늘 그러니까 자꾸 말이 좀 길어집니다. 아니 우리 허태성 시장님께서 저는 이게 그 뭐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 논란이 다른 쪽으로 비껴가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질적인 토론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정치적인 그런 논란으로 비껴가려고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허태성 시장님께서 이제 대전시정을 펼치면서 보면은 시민을 굉장히 강조를 어느 역대 시장보다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민 뭐 소통 이런 것들 강조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근데 그 취지와 다르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너무 좀 뭐랄까 아직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도를 안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들 좀 많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민선 7기의 슬로건도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했듯이 시민 주권 그리고 시민 참여. 새로운 세대위도 결국은 시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민 활동가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해서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도 참여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해주고 이걸 통해서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는 거고 또 공무원들도 공무원 집단이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훈련 과정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해나가야 될 미래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다 보면 공직자들도 일단 과정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단체라고 특정적으로 표현되어지는데요. 사람들이 무슨 시장이 이렇게 간섭하냐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것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론화위원회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도 얼마나 초기에 말이 많고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시민들은 불만이 있든 어쨌든 그 토론 과정에 끝까지 참여했고 결과에 수용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일부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장이 너무 어떤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오면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봤죠. 이러이런 우리가 한 사업인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근데 시장님 저 끊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네요. 그분이 무슨 시민단체뿐 아니에요. 그냥 일반 전문가인데 자기는 민선 7기 잘하고 잘못하는 지적도 있지만 이렇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시정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되든 안 되든 자꾸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거를 공식적인 논의틀로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그걸 절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분이 무슨 학생운동 출신도 아니고 시민운동가도 아니고 이런 분이 그냥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협치가 절대 틀린 게 아니구나. 방법이나 어떤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유연해야 되겠지만 미래 사회를 나가는 데서의 그런 협치 문화는 앞으로 민선 7기 아니라 8기 때까지도 계속 쭉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기까지 이끌어 간다는 얘기는 다음번 도전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네요. 네. 잠시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 근데 그 시민단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외부 지적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요새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단체들이 좀 적다. 뭐 이런 지적들부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 뭐 그런 지적부터, 그다음에 시장님이 이제 교류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시민단체 출신들의 인사 풀이 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시민단체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지만 또 시민들의 이런저런 지적들을 좀 되새겨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될 부분 또 변화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가 어떤 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잘 해왔다 한다면 이제 정책 파트너가 되기 위한 준비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했냐 잘못했냐를 갖고 평가하는 다니는 역할은 그걸 소극적인 형태로 본다면 이제는 그 시정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쓰는 인재풀과 관련돼서 좀 더 폭넓게 좀 써야 된다라는 지적은 뭐 100% 공감하고 저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관계하는 포지션과 관련돼서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사실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그쪽하고 가깝다는 어떤 인식들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장재환 기자는 어떠세요? 시민단체 분들은 저한테 너무 소통을 안 는다고 저를 또 매번 또 혼내키시는데.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이제 얼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장재환 기자님 뭐 끝으로 질문 한 가지? 저는 제가 드릴 질문은 그 재산 등록을 하셨는데 5억 4천만 원 정도 하셨고, 원래 재산 내가 했던 건데. 그 중에 그 임야가 좀 있는 걸로 하셨는데 그 임야가 대전 건 아니더라고요. 예산에 있는 건데 예산에 어떻게 소유하신 겁니까?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임야라고 한다면 네. 우리 그 종종 그 문중 땅에 여러 그 집안들이 이렇게 분할해서들 공동 명의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그 재산권을 행사할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상 저의 소유 뭐 등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런데 장남께서 저 대지도 가지고 계시던데.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저희가 이제 6남매인데 그 어머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남은 게 그 집하고 그 텃밭 조그만 게 남아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큰형이나 누가 이렇게 갖기보다는 우리 가족들의 오랜 그 역사를 물려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그 세 아들의 그 아들들 중에 뭐 자식들 중에 하나로 그 아들들한테 물려줬는데, 이게 아들들이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딸이 없어요. 형제가 셋인데 셋 다 아들만 나갔고, 그렇게 해서 그 자식들로 명의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것은 이제 팔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질적 재산 가치가 없으시군요. 그건 본인한테는. 그렇죠. 저한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형제들이 그 시골 집도 뭐 10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집이 낡은 집이에요. 쓰러지기 직전에 그런 집인데, 거기에 이제 좀 대대로 물려받은 거니까 그냥 유지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 제가 그런 걸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재산 가액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해서 뭘 여쭈려고 그랬냐면, 요즘 LH 사태로 요즘 공직자 그 전수조사를, 투기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뭐 투기 안 해보셨죠? 저는 뭐 지금 제
그 유통만 명의로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투기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재산 가액을 보면. 아니 뭐 저는 뭐 그 인감도장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대전시도 공직자 네. 전수조사를 하고 맞아요. 계신데 전국 15개 시도지사 가운데 꼴찌신가 그렇죠 재산이? 뒤에서 두 아니 번째인가요? 저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옆에 우리 양승조 양승조 지사님이 지사님 두 분이, 예. 저보다 한 1,000만 원 더 두 분이 나란히 꼴찌였어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으셨나요? 아니 좀 위로가 됐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등이었는데 두 분이 꼴찌시더라고요. 충청권이 1등과 꼴찌를 같이 했군요. 예. 그래서 대전시도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리고 어떤 당에서 정의당에서 그랬죠. 6급 공무원 뭐 그런 제보를 받아서 투기했다 이런 뭐 의혹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현재 그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행정부시장이 네. 조사단 단장이 돼서 네. 지금 18명이 지금 투입돼서 18명? 전수조사 2만 필지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사업지구 12군데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까지 해서 20군데에 대한 조사를 1차로 마쳤고 그 과정에서 뭔가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들만 추려서 현재 지금 정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기가 거의 확실해 보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고 또 뭐 소명이 되고 뭐 경미한 건 자체 처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고요. 늦어도 4월 중순 전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 전에 보니까 자발적 신고를 통해서 조사하는 그런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조사를 뭐하러 하나 좀 싶긴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확한 걸 보려면 계좌도 추적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일이 아닌 경우 많으니까. 필지상에 드러난 명부 중에서 관련 우리 공무원인 사람 그리고 그것이 그 매매 시점 원래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받은 거나 이런 경우인 경우는 또 예외적인 문제들이니까 최근에 뭐 고시되고 나서 개발 예정지로 고시되고 나서 뭐 토지 매입을 했거나 아니면 그 직전에 거래했던 이런 정황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투기냐 아니냐 관련해서는 또 자금 거래 내역도 어느 정도 좀 봐야 되는 문제인데 필요하면 본인 동의를 통해서 그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은 확인하기 좀 어렵다는 한계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네, 수사기관이 해야 네. 가능한 일이죠. 혹시 아까 그 조사 대상 그 지역 중에서 소재동 뭐 이런 쪽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대전역 원도심 그쪽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은 한 10년 안쪽일 거예요. 대전시 공직자분들이 이제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이제 그 몇 분들과 함께 거기가 곧 소재동이 이렇게 뜰 거니까 한참 그 판잣집 같은 거 사놓는 게 좋다. 그래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도 투자를 하러 다니시고 이런 거를 제가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바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정보를 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그쪽도 네.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 이야기가.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토지 거래를 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대전 지역에서 많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판잣집 같은 것도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와 관련된 것들은 흔히 많이 있죠. 근데 예, 그것까지는 지금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뭐 그런 거 관련해서는 좀 꽤 많이 있죠. 예. 지금은 이제 뭐 그 사람 공무원들이 그 부동산 뭐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그 개발 예정지라든지 이런 내부 정보를 예, 그렇죠. 개인의 사적 그 재산 증식 수단으로 불법적으로 그걸 사용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거기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의 문제로 가야 되는 문제여서 지금은 어쨌든
말씀하신 개발 예정지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그 국민들 불만이 높은데요. 마침 LH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마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이 이 부동산 가격을 거품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약간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뭐 영향은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치 공무원들이 다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게 좀 깊이 온 국민이 지금 부동산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이제 화나 계신 거거든요. 네. 화나 있는 거고 우리 사회가 내 집이 오르는 것 기분 좋으면서도 자기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또 걱정되는 거고 네, 그렇죠. 또 집 없는 서름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들한테는 이제 내 집이라는 것은 꿈이 돼버린 거고 이룰 수 없는 꿈이 된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영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끌은 왜 슬픈 거예요. 사실은 네. 청년들이 자기가 부를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이 그거밖에 없고 또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냥 착시 저축하고 모아서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액으로 하는 수단 중에 바로 그런 주식 투자나 이런 데로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내부 그런 개발 정보를 이용해갖고 불법으로 투기하고 그걸 통해서 부당 이익을 얻고 하는 것은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네. 다른 문제이죠. 예. 시장님께서는 아마 뭔가를 선언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딱 던진 게 제일 기억 남는 건 저는 메가시티 같거든요. 네네. 뭐 생뚱맞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었고, 하지만 지향점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좀 앞으로 많이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두 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이 기초자치단체장을 2번 하고 광역으로 이제 올라온 거죠 이번에 지난번 지선 때. 그러니까 그 단체장 경력은 거의 괴가 같다고 봐도 돼요. 근데 네. 한 분은 뭐 대선 후보 격으로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내고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은 좀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분이 정치인이지만은 정치인 같지 않다. 뭐 이런 평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좋은 지적이고요. 제가 더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제가 그 이재명 지사하고 바로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 지사님은 우리 단체장들한테 밥을 한번 사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아니 이 지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단체장들이 너무 많다. 뭐 저 하면 다 아니 지금 이재명 지사처럼 좀 씩씩하게 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지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시니까 밥 한번 사라 했더니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꼭 사겠다고 네 그렇게 하더구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님이 그런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욕구, 그 시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 캐치해내고 그걸 또 이슈 파이팅을 잘 하고 그런 결단력과 리더십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열광도 하고 또 상당히 지지층도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이제 차기를 준비하는 분이니까 좀 서두르는 거고 저는 차차기를 준비하니까 천천히 좀 가는 거고. 오늘 두 가지 선언을 하셨어요. 차기는 시장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차차기는 자연스럽게 얘기 연결해 보면은 향후 정치적 행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네. 단체장은 정치이면서도 또 행정을 해야 되고 그 책임과 안정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도 늘 고민해요. 좀 정치적인 어떤 이슈 중심으로 발언을 해야 되는데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책임의 문제에 대해 늘 이렇게 좀 신중한 측면이 있어서
하여튼 그 무게 중심을 이렇게 움직이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선출직 공직자시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죠. 정치적 행보는 어디로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음번 그리고 앞으로 뭐 목표치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정치인의 목표라는 것은 그 유권자들의 평가만큼 가는 거니까 그 뭐 어디까지라고 뭐 지금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대전시장을 제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도 시정이 더 짧게 이렇게 단절적으로 지금 시정이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대전시의 사업의 완성도, 연속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늘 4년마다 불안정감을 겪는 걸 보면서 내가 좀 잘해서 오래 해야겠다. 올해도 올해지만 시정을 좀 안정화시키고 매듭을 짓는 이런 시정이 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하신 것을 잘 좀 안정화시키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좀 사명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대전시장에 역시 도전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아니 지금 그게 뭐 벌써부터 고민해야 될 일은 아니고 떠보는 말로 별 소설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 국회의원 선거나 뭐 다음 선거나 막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이미 얘기가 아까 은연중에 민선 8기 나오고 확실하십니다. 그리고 뭐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4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불안정했으니까 좀 안정화를 취한다. 뭐 그 정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이제 우리가 제가 또 이야기했듯이 그 민선 7기는 어쨌든 그동안 지역사회에 묵었던 과제들을 어쨌든 푼 시간이었거든요. 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거의 다 났으니까. 근데 문제 결론만 냈지 이걸 시행에 옮기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트램을 착공해서 완성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혁신도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좀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려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기회와 혜택을 드리든 최소한 그것이 눈에 보이게는 해야 된다. 이게 지금에 갖고 있는 제 책임감입니다. 그럼 대전시장은 어쨌든 3선 연임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이제 뭐 시민의 부름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무사히 직을 수행을 마치셨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은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을?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예, 그런 걸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시민이 요구하고 시민이 부응하는 만큼 또 그리고 시민이 요청하고 그 제일 쉬운 말이잖아요. 시민이 요청하고 부응해도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그 지점에 준비돼 있는가 그만큼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죠.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네, 가시기 전에 저희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뭐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지금 1시간 넘게 아주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요. 또 속 시원하게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행함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로 1년 넘게 많은 분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올해는 좀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한 해 그리고 시민들이 좀 올해 이렇게 봄에 활짝 핀 봄꽃처럼 좀 일상이 좀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재환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 맞다. 시장님 가시기 전에 저희 다음번에 혹시 지방선거에 또 출마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나오시는 겁니다. 그때도 되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지역 최고의 입담을 자랑하는 교수 3인방과 함께 교수다 시간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be. 예, 고생했습니다. 대전에서 느껴요. 먹거리와 놀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대전에서 만나요.